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일수있는 내각 청문회에서도 장관 후보자들의 입에서 송구하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가족 동반 해외 출장 의혹을 받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여자 조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포화를 퍼부었고, 노형우 국토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아내 멀린다 게이츠와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146조 원에 달하는 부부 재산 분할도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 이후 8년 만에 또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고가철도가 무너지며 지하철 차량이 추락해 최소 23명이 숨지고 70명이 다쳤습니다. V자로 꺾인 지하철을 사다리로 오르내리며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유사 수신과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회원 4만여 명으로부터 1조 7천억 원을 끌어모았는데 사실은 돌려막기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3% 올라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식품과 유가, 전월세 가격 등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리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을 하나 얻어야 되는 건 동일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열린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과를 시작해 사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야당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낙마자까지 나오면 민심 위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진땀을 흘리면서 방어를 했습니다. 야당이 낙마 1순위로 뽑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자 조국 의혹 종합 세트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집중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를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먼저 이화여대 교수 재직 시절 국비로 떠난 해외 출장에 두 딸과 남편을 동반한 사실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부유한 엄마가 있는 자녀라는 이유로 고급 호텔방을 쉐어하면서 그 해외 유명한 그 도시들을 가볼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으로서 적합했느냐. 여당 의원들은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관행이었다며 방어에 주력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주최 측에서 가족 동반을 오히려 장려하는 그런 문화들도 상당히 많이 정착이 돼 있죠. 문화적인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제자 논문 표절과 NST 무자격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선 의혹 종합 세트라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자 조국이냐 그래요. 이대로 임명되면 정권에도 부담이 되고 정권 말기에 이 레임드 기차에 터보 엔진 다는 격이 될 겁니다. 임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에 의하면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중복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동 연구자 간에는 표절이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다만 가족 동반 해외 출장은 일부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집에서 썼다는 박준영 장관 후보자 대답에 영국에서 30평대에 살았는데 1,200점 이상을 다 어떻게 갖고 있었냐며 궁궐에서 살았냐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8개의 상딜리에를 집에서 다 사용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비판을 받았죠.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이른바 도자기 밀수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해당 도자기를 팔아 문제가 된 배우자의 카페 사업은 접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페 운영을 지금은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도 카페 운영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자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박 후보자는 정확한 수량과 구매 가격 등은 확인이 어렵지만 1,250점가량의 도자기를 벼룩시장 등에서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집에서 썼다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고 공격했습니다. 저 모든 것이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또 이삿짐에 포함시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간 사용한 물품이어야 하는데 8개의 샹들리에 등을 모두 사용했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박 후보자 측의 세금 탈루 고의성이 없었다고 옹호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밀수를 했다면 밀수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인스타에 올려서 이렇게 자기를 수사받게 하진 않겠죠, 상식적으로.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내내 도자기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이후 밀고 있는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강남에서 동탄까지 지하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죠. 하지만 노 후보자 청문회도 관사 재테크 등으로 상당 시간 도덕성 공방이 이어져야 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기존 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은 시장을 안정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 후보자는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세 부담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 전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 강남 연결이 불발된 GTX D 노선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그 동탄에서 강남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지금 청문회에서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고도 관사에 거주한 후 해당 아파트를 팔아 차익을 누렸다는 부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기 집을 두고 굳이 멀리 있는 관사를 임차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은 공익에 우선해야 되는 공직자로서 양심에 안 찔렸습니까?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7대 배제 기준을 언급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투기나 세금 탈루 목적은 아니라고 옹호했습니다. 고위공직자 7대 인사원칙의 공직배제 기준 시점 2005년 7월이라는 점, 그리고 이 당시에 보니까요 서울시 부동산 시장이 매우 침체되어 있어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큰 잘못을 한 것으로 인정하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말. 정치부 서남빛 기자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부터 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외로 나간 게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임 후보자가 해외 학회에 가족을 데려간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대 교수들은 다 그러냐는 비판까지 나왔고 여당에서는 가족 동반이 학계에서는 관행인 부분도 있다면서 적극 방어에 나섰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화여대 교수들은 다 그렇게 가족을 대동하고 학회에 가는 게 당연합니까? 해외여행, 국내 이 학계 관행인데 저는 앞서도 말씀하신 분이 있지만 이대 교수는 다 그러냐 이 표현은 적절치 않았다고 보는데. 네, 이에 대해서 윤영찬 의원도 방어에 나서면서 역시 관행이라는 말을 꺼내 들었는데요. 관행으로 봐줘야 한다 또는 아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야의 오늘 이 공방이 더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야당 의원이 한 표현을 두고도 말이 많던데요. 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바로 파렴치하다, 임 후보자에게 파렴치하다라고 표현한 부분이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장관 후보
후보자로서 도덕적 결격 사유 충분하고요. 장관뿐만 아니라 NST 이사장도 되지 말았어야 할 파렴치한 인사입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부분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파렴치라는 표현에 민주당에서 바로 반발했고 이원욱 과방위원장도 직접 나서서 품격 높은 언어를 사용해달라면서 제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한번 보죠. 영국에서 가져온 도자기하고 샹들리에가 또 문제가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지적을 한 건데요. 샹들리에를 영국에서 들여온 게 현행법을 어긴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그 샹들리에 8개를 그 방 4개, 거실 1개 있는 곳에다 다 달았다는 겁니까? 3개월 이상 그 주택에다가 샹들리에를 달고 사용을 했어야 그게 이사물품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최소 석 달 이상 샹들리에를 직접 집에서 사용했어야 면세가 가능하다는 지적인데요. 박 후보자가 영국에서 거주한 집이 30평 남짓 크기인데 네. 어떻게 샹들리에를 8개나 집에서 달고 살았겠냐는 지적입니다. 그러네요. 이에 대한 박 후보자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에 와서 카페를 차리면서 집안에 장식돼 있던 부분들을 카페로 옮겨놓은 부분들은 맞습니다. 실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사실 가족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정말 쓴 게 맞는지 확인해보자는 취지에서 흠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할 테니 20개만 가지고 와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샹들리에 같은 경우에는 매달아 놓으니까 흠이 있을 리는 별로 없을 것 같기도 예. 하고요.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해서 발언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후보자에게 야당에서 혹시 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요. 문 후보자는 사면은 상당히 민감한 주제고 또 사면권자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우선적으로 건의하는 건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청문회에서도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과연 통할까가 또 궁금합니다. 네, 오늘 진행된 인사청문회 총 5건이었습니다. 5명의 장관 후보자 중 낙마하는 사례가 나올지 관심인데요. 정의당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면 실제 낙마를 해서 인사청문회 때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네네. 방금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는 이 데스노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 아무리 세게 반대를 해도 여당은 의석수를 앞세워서 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할 수 있죠. 지금까지 야당의 동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된 게 29명입니다. 아마도 단독 채택이 이번에 30명을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민주당의 머릿수를 이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한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결혼 27년 만에 이혼합니다. 게이츠는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함께 설립한 자선재단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함께 계속해서 지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4년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린 빌 게이츠와 멀린다 게이츠. But I certainly had no idea I was going to fall in love with Bill or vice versa, or that we would get married. 대중 앞에 종종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등장했지만 27년 만에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트위터에 공동 성명을 올려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설립한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계속해서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에서도 손을 떼며 재단 운영에 매진했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에는 백신 개발을 지원해왔습니다. COVID-19 has cost lives, sickened millions, and thrust the global economy into a devastating recession. 두 사람은 관할 법원에 공식적으로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 피플지는 멀린다 게이츠가 이혼 신청서에서 결혼 생활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났다며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란 부부 중 누군가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결혼 관계가 끝났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빌 게이츠 부부는 인꼬 부부로도 알려져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의 재산이 워낙 천문학적이라 146조 원에 달하는 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제부 이기종 기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까지도 두 사람이 활발한 재단 활동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발표는 사실 예상 바뀌었습니다. 네, 두 사람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많았는데요. 네. 한번 보실까요? Is Bill Gates still alive? Wow. Yeah. 부부에게 온 질문에 답하는 2018년 영상인데요. 참 다정해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빌 게이츠가 더 좋은 파트너는 없을 것이라며 SNS에 글을 올려서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1987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 만나서 1994년에 결혼했는데요. 빌 게이츠가 결혼하기 직전까지 결혼을 할지 말지 장단점을 칠판에 적어놓고 고민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네. 부인 멀린다와 결혼할지에 대한 고민은 아니었고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27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3남매를 둔 모범 부부로도 유명했는데요. 2주 전까지도 온라인 행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예. 그런데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이프 쪽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는 거는 들렸어요. 네, 다만 오랜 시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요. 네. 큰딸 제니퍼 게이츠는 가족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라는 글을 올렸고요. 멀린다는 2년 전 한 인터뷰에서 빌이 하루 16시간씩 일하다 보니 가족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며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바쁘게 일을 했군요. 관심은 역시 천문학적인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 하는 겁니다. 네, 빌 게이츠의 재산은 1,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6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법원은 재산 분할 때 결혼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는데요. 멀린다는 결혼 생활 27년에 회사 일을 하기도 했고 재단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재산 분할 규모와 방식은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빌 게이츠의 재산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 부동산으로 분산돼 있어서 상당히 복잡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피플지는 두 사람이 혼인 전에 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는데요. 두 사람이 이혼 청원을 낸 워싱턴주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은 반반씩 나누게 됩니다. 예. 2년 전에 아마존 최고 경영자죠. 제프 베이조스 이혼 때도 재산 분할이 엄청났던 것 같은데 얼마였죠? 네, 맞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이혼 당시 부인은 베이조스가 보유한 아마존 주식의 4분의 1, 그러니까 아마존 전체 주식의 4%를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무려 356억 달러, 39조 원에 달했습니다. 또 미국의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은 약 1조 9천억 원,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2천억 원을 전처에게 지급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역시 성추문으로 이혼하면서 1,2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단위가 워낙 남달라서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부부 생활은 끝났지만 발표대로 두 사람의 자선 활동에는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강에서 실종된 대학생의 사망 진상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친구는 숨진 대학생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하죠. 그럼 그 친구의 휴대전화는 어디 있을까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조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정민 씨의 빈소입니다. 일반 조문객들로부터 손 씨를 애도하는 편지가 쌓였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석연찮은 점들이 수사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깨어난 시간이 3시 반인데 그때 자기의 전화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걔가 나드먹에 나온 게 4시 31분이에요. 자기 전화로 전화를 한 애가 40-50분 뒤에 남의 전화를 들고 나왔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이유 등으로 유족 측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비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오늘 접수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대로 하시고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증거는 없애주면 힘드니까 그 집 주변에 차량이 됐든 핸드폰이 됐든. 실종 당일 손 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A 씨의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의 행적을 밝힐 주요 실마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손 씨의 시신을 발견한 민간 구조사가 실종 지점 인근서 파손된 휴대전화를 발견했지만 경찰은 A 씨의 것이 아닌 걸로 확인했습니다. 어제도 수중수색을 했었어요. 시야가 너무 안 나오고 상황이 열악해가지고 장비를 써야겠다고 생각해서. 손 씨의 발인이 내일 오전 예정된 가운데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3만 명을 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손정민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가짜 뉴스가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손 씨 실종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의 아버지가 대형 병원의 의사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다, 심지어 전 경찰서장이다 등등 소문이 들끓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손정민 씨에 대한 소식을 다룬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충격적이라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데 용의자를 찾았다는 허위 사실도 게시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손 씨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손 씨 친구 A 씨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역시 거짓입니다. 손 씨의 사망을 둘러싸고 해소되지 않는 의문들이 쌓이면서 덩달아 가짜 뉴스도 들끓는 모양새입니다. 사건 당일 손 씨와 함께 있던 A 씨의 아버지가 전 경찰서장이거나 대형 로펌 변호사라는 말들이 온라인에서 급속하게 퍼졌는데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아버지가 근무 중이라고 지목된 한 대형 병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해명까지 내놨습니다. 손 씨를 목격했다는 가짜 제보들도 쏟아지자 유가족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심하고 가치가 없지만 우리는 혹시 0.001%의 가능성이라도 있을까 봐 그걸 찾아다니는데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발 부탁하는데 그러지 말아주세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이번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식한테 경영권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경영을 어떻게 쇄신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사태 발생 21일 만에 여론에 떠밀려 늑장 사과, 알맹이 없는 사과를 했다. 지분 절반 이상을 일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가족 경영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결국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사의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지 21일 만입니다. 논란들이 생겼을 때 회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대리점 갑질 논란으로 국민적인 분노를 산 바 있습니다. 이어서 홍 회장의 외조카 황하나 씨의 마약 혐의, 최근 장남 홍진석 씨의 회사 돈 유용 의혹까지 구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홍원식 회장은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대리점주는 반색했습니다. 매출이 주니까 조금 피해는 보고 있는데 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홍원식 회장의 기자회견에는 경영을 어떻게 쇄신하겠다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양유업의 지분은 홍원식 회장 51.68%를 포함해 일가가 53.08%를 쥐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일가는 홍 회장의 모친만 남았습니다. 이사회라든가 준법감시 시스템에 노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대리점 단체들이 실제 한 명이라도 참여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런 데서 이제 견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남양유업은 자사의 유제품 40%를 생산하는 세종 공장이 6개월 영업 정지를 사전 통보받았고 주가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1964년 창업한 남양유업이 환갑을 앞두고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지난 3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집에서 앙상한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죠. 검찰이 함께 살던 의붓 아빠와 친엄마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오늘 이 부부의 상식 밖의 행동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쓰러져 있는데 게임을 하는 아빠. 쓰러진 아이가 소변을 흘리자 찬물을 뿌려 닦는 엄마. 상상 이상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부부에게서 초등학생 딸은 제대로 보살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3년 전부터 갖은 학대에 시달린 딸은 지난해 12월부턴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했고 가끔은 이틀씩 아예 굶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 3월 2일 엄마는 옷걸이로 딸을 때리고선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는 방치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결국 욕실에서 딸이 쓰러졌지만 아이의 의붓 아빠는 이를 알고도 거실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즐겼습니다. 당초 경찰은 아동 학대와 방임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검찰은 부부의 이 행위 때문에 살인 혐의를 두고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숨진 채 발견될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의 몸무게는 또래보다 10kg이나 적은 15kg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부부는 첫 재판에서 아이를 학대하고 방치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강영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부글부글입니다. 예, 물이 끓는 건 아닐 거고 누가 많이 화가 났나 봅니다. 네, 바로 현직 경찰관들 얘기입니다. 네. 네, 최근 전북경찰청 소속의 50대 경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에 마비 증세로 입원했다는 소식이 맞아요. 전해졌습니다. 이 논란은 해당 접종에 대해 한 경찰 고위 간부가 백신과 마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언론에 전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해당 간부와 통화가 됐는데 우선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작용에 의한 입원이다 하면은 동맥류 시술을 해야 맞는데 정맥류 시술을 했다. 딱 명쾌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주사와의 연관성은 없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네, 의료진 설명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부작용이 아니라는 다소 단정적인 어투인데요. 네. 보건당국은 해당 건에 아직 역학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백신을 맞으라고 사실상 강요해놓고 부작용에 대해서 나 몰라라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그럴만하네요. 앞서 부서별 접종률을 체크하는 것이 알려지며 내부 불만이 큰 상황인데 직원들의 불안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한 발언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신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정치권에서도 부작용 논란이 나왔더라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이었는데 해당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약 부작용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백신의 어떤 불안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언론 태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언론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경계하는 취지였지만 소화제의 극단적 부작용을 코로나 백신에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대변인은 부작용 확률이 자동차 사고 확률보다 낮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여당 의원의 발언으론 다소 경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소화제 얘기를 듣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체하게 생겼습니다. 다음 키워드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댓글 달려면 얼굴 공개입니다. 아무래도 악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댓글 달려면 내 얼굴을 공개해야 되는 겁니까? 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새로운 댓글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달 때 계정에 등록된 프로필 사진이 노출되는 것인데요.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3월 악성 댓글을 줄이기 위해 댓글 모음이란 이력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력을 보더라도 아이디가 앞 4자리만 공개되다 보니 이용자 식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네이버 측은 댓글 자정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검열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굳이 악플이 아니더라도 일반 댓글에까지 얼굴이 공개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효성 문제도 있는데요. 이용자가 프로필 등록을 애초에 하지 않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을 올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측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지만 책임 있는 댓글 작성을 기대한다며 시행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얼굴을 걸어놓고 활동해야 되는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곤란할 것 같긴 합니다. 다음 키워드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A는 데이트 중입니다. 누가 바람 폈습니까? 네, 상상만 해도 끔찍한 내용이 육군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남 총장은 지난달 21일 전남 장성의 육군 상무대를 찾아 갓 임관한 포병 장교 교육생의 야외 훈련을 참관했는데요. 당시 200여 명의 신임 장교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참관 뒤 진행된 10여 분간의 훈시에서 논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남 총장은 코로나19로 2달간 외출 외박이 통제된 장교들에게 여러분들 여기서 못 나가고 있을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거다라고 한 것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외출 외박도 못 나가고 훈련을 받는 상황에서 모두가 귀를 의심할 정도로 분노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남 총장은 이후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친구를 예로 든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언급됐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농담성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장병들이 장기간 고충을 감내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발언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번 일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성희롱과 말실수도 구분하지 못하는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고 있는 것 때문에 화가 날 만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고가철도가 무너지면서 그 위를 달리던 지하철이 추락했습니다. 최소 2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는데 지하철이 V자 모양으로 꺾여 있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줄 잇는 차 위로 고가철도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 위를 달리던 열차는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도로 위 차량은 그대로 깔려버렸고 뿌연 흙먼지가 일며 시야마저 가립니다. 현지 시각 3일 밤 10시 반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남동부 올리보스역 근처에서 도심 고가철도가 무너지면서 달리던 열차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클라우디아 신바움 멕시코시티 시장이 밝혔습니다. 부상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일부 위중한 상태로 수술을 받는 사람이 있어 사망자는 더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조대는 사다리를 이용해 열차에 접근하려 했지만 파손된 교량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열차가 추락할 수 있어 구조 작업마저 중단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쉰바움 시장은 지하철이 지나갈 때 고가철도의 지지기둥 하나가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BBC 방송과 뉴욕타임즈는 현지 언론을 인용해 지난 2017년 9월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고가철도에 균열이 생겨 주민들이 붕괴를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시티 지하철은 하루 4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며 미주 대륙에서 뉴욕시 지하철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SNS에 홍보에 없는 돈을 쓰거나 간판이라도 바꿔달라는 자영업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절박한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사기를 치는 업체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실제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댄스 스포츠 학원을 운영하는 김미리 씨는 2년 전 LED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3년간 간판값으로 매달 8만 원을 입금하면 7만 원을 돌려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돌려준다는 돈은 제때 들어오지 않았고 영화표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저희한테 보여내셨는데 전날에만 그 예약이 가능했고 그리고 조조로 오전에만 볼 수 있게끔 돼 있다든지 우롱당하는 기분이 조금 많았어요. 결과적으로 김 씨가 낸 돈은 애초 계약한 금액의 4배가 넘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의 상황을 악용하는 SNS 홍보 사기도 극성입니다. 월 10만 원만 내면 SNS나 블로그에 홍보글을 작성해 매출을 보장해주겠다고 접근합니다. 효과가 없어 해지하려 하면 홍보물 한 건당 30만 원 이상의 위약금을 내라고 강요합니다. 애초에 얘네가 팔로워를 조작을 해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요. 팔로워 조작이면 사실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다가 1회 작성했는데 3만 원인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파악된 인원만 180명입니다. 체험단 관련 업체들의 1년 매출은 4,5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연간 소상공인 대상 사기 피해액은
수천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직접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는 홍보 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군의 가혹 행위와 군 병원의 오진으로 5개월째 제대로 걷지 못하는 육군 병사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치료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여론이 들끓자 군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책임자 처벌과 함께 진료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육군 상무대 근무지원단에서 복무 중이라고 밝힌 A씨. 지난해 11월 아들이 유격훈련 중 어깨동무를 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300회를 반복하다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5개월째 잘 걷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아들이 통증을 호소했지만 해당 부대는 꾀병이라며 2달 가까이 무시했고 염증으로 고열 증세를 보였는데도 난방도 안 되는 이발실에 아들을 가둬 24시간 동안 굶겼다는 겁니다. 결국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부대에 복귀했지만 계단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뒤 부실한 관리로 3개월째 입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군 대전병원 군의관이 엉터리 진단을 내렸다며 군 병원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군은 유감을 표명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군이 모든 책임을 지고 진료비 지원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서 국방부 장관은 감사를 통해 의혹 없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경찰이 투자금 1조 7천억 원을 끌어모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3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4만 명의 회원을 모았고 실제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실상은 돌려막기였습니다. 2배, 3배 수익 보장, 이런 건 거의 다 그냥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있었을까요? 대표 이모 씨 등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한 명당 600만 원짜리 계좌를 1개 이상 개설하게 했습니다. 가상 자산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한 이들은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은 회원은 4만여 명. 이들에게서 1조 7천억 원 정도를 입금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입금된 돈 대부분이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해당 업체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거래소 계좌에서 남은 2,400억 원을 몰수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해당 거래소에서 다른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외국인 근로자 40여 명이 집단 감염돼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음식점과 카페 영업시간도 저녁 9시까지로 제한됐습니다. 문제는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수백 명 더 있다는 겁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심각합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보건소 앞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줄 서 있습니다. 지난 1일 외국인 근로자 1명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한 뒤 7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자가 확진된 이후에 같은 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접촉자들에 대해서 일제 검사를 해서 추가 환자가 확인이 되고 문제는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400여 명으로 추산돼 이번 검사만으로 감염 고리를 끊었는지 확실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강릉시는 낮 12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유흥업소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식당, 카페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수도권보다 더 강화된 방역 조치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도 좀처럼 줄지 않아 다시 50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100건에 육박했습니다.
영국발 변이를 포함한 주요 3종 변이는 지난 10월 이후 벌써 600건이 넘었습니다. 변이와 관련된 감염은 전체 확진의 14.8%로 2주 연속 두 자릿수를 보여 변이 확산이 방역의 새로운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예, 방금 최영규 기자의 리포트 보셨습니다.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는 인도는 이제 사실상 코로나 통제 불능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인도 상황이 악화되면서 우리 교민과 유학생 등 170여 명이 오늘 1차 귀국했습니다. 3명은 탑승 직전 확진돼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귀국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교민들을 태운 특별기는 우리 시간 새벽 4시 인도 챈나이를 출발해 오전 10시 2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고국 땅을 밟은 교민들은 안도했습니다.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요. 음식 먹는 거. 이동하셔야 된다. 식당들, 가게들이 닫혀 있어갖고. 이번 특별기에는 현대차 인도법인 주재원 가족과 출장자, 유학생 등 모두 172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귀국 예정자는 175명으로 집계됐지만 3명은 비행기 탑승 직전 확진 판정을 받아 탑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귀국한 교민들은 곧장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자가격리를 시작합니다. 당초 방역당국이 계획한 1박 2일 시설 격리보다 더 강화된 조치입니다. 일주일 뒤 시설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나머지 일주일은 자가격리를 한 뒤 격리 해제 전 마지막 진단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는 7일에는 인도 벵갈루루 공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부정기 편이 교민 200여 명을 싣고 2차 귀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집단 면역은 어렵다는 말이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똑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집단 면역의 목표는 바이러스 퇴치가 아닌 일상의 회복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감기처럼 그냥 끼고 살아야 한다 이거죠. 전민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에서 코로나19 집단 면역 달성 가능성이 작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와 영국 등에서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mmunity is going to be challenging any way you cut or slice it. 백신에 대한 거부감도 여전합니다. 미국인 30%가 아직도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습니다. What I really worry about is that those people who are already on the fence don't get vaccinated. We don't reach herd immunity come the fall. And then with the winter, we have a big resurgence. 취임 초 올여름 집단 면역 달성을 자신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언제쯤 집단 면역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And there's a debate, and I'll end with this. There's a debate into what constitutes herd immunity. Is it 70% of the population? Is it 68%? Is it 81%? 집단 면역을 통한 코로나19 근절은 어렵지만 통제 가능한 위협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바이러스 퇴치는 애당초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일상생활 회복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너무 재밌어서 나도 웃었다. 1980년대 서독에서 화제가 됐던 콜 농담 시리즈를 들은 헬무트 콜 당시 총리의 반응입니다. 콜 농담은 시리즈가 이어지면서 풍자를 넘어 머리가 비었고 멍청한 총리라는 인신모욕적 내용도 담겼는데 말이죠. 이에 한 기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콜의 답은 이랬습니다. 아니다. 국가기밀누설죄다. 독일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고 이후에 기초를 다진 콜 전 총리의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런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정권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죠.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됩니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라고 말했었는데 뭔가 뒤엉킨 느낌이죠.
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있다고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2013년 논문에서 매우 저열하고 표현 형태도 매우 직접적인 비방일지라도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못 박았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라는 논란이 커지자 오늘 오후 뒤늦게 떠밀리듯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고 입장을 바꿨죠. 문 대통령의 이번 고소 논란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건의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저서 군주론에서 군주의 지혜를 가늠하는 첫 번째 척도는 군주의 주변 인물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관의 치라는 태평성대를 연 당태종은 대신 위장을 거북하게 여겼지만 그래도 끝까지 중용했습니다. 너무 비판의 날을 세워 분을 사귀지 못한 태종이 소화불량으로 고생할 정도였는데도 내치지 않았죠. 동양, 서양 모두 어떤 참모를 쓰냐에 따라 지도자의 평가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고소건은 뒤늦게 정리됐지만 문 대통령의 참모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우리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대통령과 모욕죄였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휴가 떠나는 분들 많죠.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는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는데 기쁨 반, 걱정 반이겠죠.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될까 긴장이 큽니다. KCTV 제주방송 허은진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둔 제주국제공항입니다. 하루 종일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가족 단위의 여행객에서부터 골프 여행팀까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난달 제주를 찾은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었고 이번 달에도 각종 휴일을 맞아 많은 방문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제주시 한담 해안 산책로. 이른 아침부터 산책로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인근 주차장과 도로변은 차들로 꽉 들어차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디 이렇게 관광지보다는 그냥 저희끼리 이렇게 드라이브해서 숙소에 있는 시간이라 식사도 거기서 이렇게 해먹고, 코로나니까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안 가려고 최소한 일정을 좀 짧게 짰어요. 유명 맛집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는데 거리두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주를 찾은 방문객은 106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코로나 확산 이전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처님 오신 날 등 연휴에 맞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여행객들이 느슨해진 방역 심리와 함께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느슨해진 방역에 대한 긴장감과 함께 제주 곳곳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3% 올라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은 물론 휘발유 값에 집값까지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선을 긋고 있지만 원자재 값이 오르는 건 사실 무서운 겁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를 찾아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값이 비싸다 보니 이렇게 10개나 15개짜리 계란 묶음은 남아있지만 30개짜리 계란 한 판은 일찍 동일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란 살 때마다 계속 오르는 거예요. 뭐 6,500원 했다, 7,000원 했다. 이제는 9,000원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선뜻 구매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계란은 물론 1년 전 2,000원대였던 대파 1kg의 값은 지난달 6,300원대를 기록했고 사과와 고춧가루도 각각 51%와 35%만큼 뛰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2.3% 올라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오름세를 보인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이 석유류와 공업제품의 가격까지 밀어올려 휘발유와 경유, 구두값도 모두 15% 내외로 오른 상황. 집세마저 올라 전세는 3년 만에
월세는 6년 반 만에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이랑 그다음에 이제 경제 심리, 소비 심리를 중심으로 경제 심리가 개선되고 있거든요.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상승 요인이 있고. 정부는 하반기에는 안정세를 찾을 거라며 인플레이션 우려에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가 더 큰 폭으로 오르지는 못할 것이란 판단이지만 경고 등이 들어온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우선 과제로 검찰 조직의 안정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지금 김학의 사건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법무부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조직 내부의 신망을 얻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첫 출근길에서 김호수 후보자는 조직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서 신뢰받는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법조계 안팎 개선, 총장 후보 자격을 놓고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김 후보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찬가지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조국 일가 수사 당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과 윤석열 총장을 제외한 수사팀 구성을 대검에 제안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공정한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총장 후보에서 탈락한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대검 차장 또는 서울고검장 승진 가능성 등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10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법조계 안팎 개선 총장 취임 이후 이 지검장과 일선 고검장 등에 대한 인사가 검찰 조직 안정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이스라엘 국영기업의 화물기 개조 시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4년부터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 누적 수출액이 1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화물기 개조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거죠.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객 수송은 크게 줄었지만 항공 화물 규모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여객기를 화물기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해 인천국제공항에 아예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공장이 들어섭니다. 인천공항공사와 이스라엘 국영기업, 국내 항공정비업체가 힘을 합쳐 화물기 개조 시설을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공항 측이 경납고 건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면 기술을 가진 두 회사가 합작 법인을 설립해 여객기를 화물기로 변신시킵니다. And the customers are definitely in the gate, so we have to secure the slots for conversions in Korea for those customers. 공항 측은 오는 2024년부터 2040년까지 92대를 화물기로 개조한다는 계획인데 총 누적 수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자리도 2,100개가량 만들어지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20년간 화물기 수요의 60%는 개조 화물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번 사업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항공기 개조 산업은 완성 항공기 조립 사업의 바로 직전 단계 수준의 기술력을 요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 측면에서도 항공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인천공항공사는 화물기 개조 생산 기지를 시작으로 공항 내 16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규모 항공정비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의 마스터스라 불리는 GS칼텍스 매경 오픈이 모레 역사적인 40번째 막을 여는데요. 이태희 선수가 사상 첫 3연패에 도전하고 전설 최상호 선수가 3년 만에 복귀하는 등 볼거리도 역대급입니다. 김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2년 문을 연 후 외환위기 때도 코로나 팬데믹에도 멈추지 않고 한국 골프를 지켜온 GS칼텍스 매경 오픈. 대망의 40번째 그린재킷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지난해 잠시 떠났던 한국의 오거스타 남서울 CC로 돌아와 더 반갑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대회의 상징인 구름 관중은 볼 수 없지만 우승 경쟁은 어느 해보다 치열합니다. 지난해 최초로 2연패를 달성한 이태희의 첫 3연패 도전이 최고 관심사. 세 번째 우승을 노리는 박상현과 지난주 프로 첫 우승한 슈퍼루키 김동은의 도전이 거셉니다. 3연패 말씀하시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욕심이 생기기는 하는데 기록을 내고 싶다 이거는 딱 아니고 이제 그냥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40주년을 맞아 최강수, 김종덕 등 한국 골프의 산증인들도 특별히 나섭니다. 특히 1회부터 출전하며 KPGA 최다승과 최고령 우승, 최고령 컷 통과 기록을 모두 GS칼텍스 매경 오픈에서 쓴 전설 최상호가 3년 만에 정규 대회에 나서 팬들을 설레게 합니다. 매경 오픈이 저한테는 참 프로골프로서의 굉장한 큰 자부심과 또 영원히 계속 매경 오픈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고의 전통, 최고의 장소, 최고의 선수가 빚어내는 명품샷의 향연이 곧 시작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챔피언 결정전으로 축제 분위기여야 할 프로농구판이 선수들의 일탈로 얼룩졌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가 하면 후배 선수들을 폭행해 모두를 경악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 김진영이 고개를 숙인 채 KBL 재정위원회에 출석합니다. 김진영은 지난달 7일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 김진영은 구단과 연맹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팬분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행동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KBL은 김진영에게 정규리그의 절반인 27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7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앞서 술을 마시고 후배 선수들을 폭행한 현대모비스의 기승호는 제명 처리됐습니다. 기승호는 팀이 4강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뒤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4명에게 폭행을 가해 한 선수에겐 안아골절 부상까지 입혔습니다.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한 팀의 베테랑으로서 너무나 죄송스럽고요. 시즌 최고의 잔치인 챔프전을 막 시작한 프로농구. 코트 밖 언스포츠맨십 파울 2건이 코트 위 명승부까지 망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마치 한여름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비에는 강풍도 동반됩니다. 강한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제주에는 밤까지 남풍이 매우 강하게 부는 데다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돼서 산지를 따라서는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30에서 80mm, 그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따라서도 20에서 60mm의 비가 밤사이 더 내린 뒤 그치겠는데요. 특히 중부 서해안을 따라서는 내일 새벽 강풍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서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쳐서 어린이날인 내일은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날은 선선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 광주는 21도 선으로 가벼운 겉옷을 꼭 챙겨 입고 외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부터 차차 맑은 하늘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1도, 춘천은 10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는 한낮에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금요일에도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 곳곳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